제 아이 어디 있어요? 어딨냐고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한재혁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응급실 입구에서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여자는 주변을 둘러볼 겨를도 없이 아이만 찾고 있었습니다. 한재혁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3년 전 재단의 후원금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주했다던 그 여자가 지금 이 순간 경상남도 작은 항구 마을 병원 응급실에서 그의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날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어디에 사시나요? 지금 무엇을 하면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재혁이 이날인을 처음 만난 것은 3년 전 봄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지역문화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재단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반응이 좋은 프로그램은 공공도서관과 연계한 주민 독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재혁이 현장 방문을 위해 도서관을 찾은 날은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불던 오후였습니다. 도서관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가 자리마다 주민들이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한쪽 구석에서는 어르신 몇 분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재혁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서 이날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 한 분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책의 글자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천천히 읽어드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일이 아니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고 그녀의 도시락은 아직 열리지도 않은 채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재혁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중에 직원에게 물었을 때 이날이는 그런 일을 거의 매일 한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특별한 이유를 묻자 그녀는 그저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글자가 잘 안 보이신다고 하셔서요. 한재혁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는 선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는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그 선함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한재혁은 도서관 방문 횟수를 늘렸습니다. 프로그램 점검이라는 명목이었지만 그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날인을 보러 간다는 것을요. 이날인은 화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이 많지도 않았고 자신을 내세우는 법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있는 자리에는 언제나 온기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이 그녀의 손을 잡고 웃었고 아이들이 그녀의 주변을 맴돌았으며 말없이 도서관 한켠에 앉아있던 어르신들도 그녀가 다가오면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한재혁은 그 온기가 부러웠습니다. 재단 이사장이라는 자리는 언제나 사람을 가려서 만나고 말을 가려서 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늘 단단하고 원칙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만큼 외로운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날이는 그런 그에게 처음으로 경계를 내려놓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단둘이 대화를 나눈 것은 도서관 앞 벤치에서였습니다. 퇴근하던 이날이니 비를 피하지 못하고 처마 아래 서 있는 것을 한재혁이 우산을 건네면서였습니다. 이날이는 처음에는 사양했습니다. 이사장님 우산인데요. 저는 차가 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조금씩 좁혀졌습니다. 한재혁은 서툴렀습니다.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몰랐고 좋아한다는 말을 꺼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날이는 기다려주었습니다. 그의 서툴을 탓하지 않았고 천천히 다가오는 그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1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걸었습니다.
결혼식은 작은 예식장에서 치렀습니다. 한재혁이 화려한 자리를 원했지만 이나리는 조용하고 따뜻한 자리를 원했고 그는 기꺼이 그녀의 뜻을 따랐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예식장 안은 진심으로 두 사람을 축하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한재혁은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겨도 괜찮겠다고요. 결혼 후의 생활은 소박했습니다. 이나리는 도서관 일을 계속했고 한재혁은 재단 운영에 전념했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밥을 먹었고 주말이면 시장을 걸었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는 날들이었지만 한재혁에게는 그 평범함이 처음으로 누려보는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날들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재단 설립자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재단 안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재단 설립자 윤병철 회장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은 이른 봄의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노안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입원이 길어지면서 재단 안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오가는 목소리가 낮아졌고 직원들의 눈빛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한재혁은 그 변화를 느끼면서도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재단은 원칙대로 운영되고 있었고 자신이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미처 보지 못한 곳에서 무언가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최선욱이 재단의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윤 회장이 입원하기 훨씬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재단의 후원 사업 자문위원으로 들어왔고 처음부터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말이 세련되었고 숫자에 밝았으며 어떤 자리에서도 주도권을 놓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한재혁은 그녀를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윤 회장 역시 최선욱을 신뢰했고 재단 운영에 관한 여러 사안을 그녀와 상의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문제는 윤 회장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부터였습니다. 최선욱은 병문안을 핑계로 윤 회장 곁에 머무는 시간을 늘렸고 재단의 주요 결정 사항들이 그녀의 손을 거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재혁은 불편함을 느꼈지만 명확한 근거 없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의심으로 사람을 몰아세우는 것을 경계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 이나리는 재단의 후원 사업 자료 정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한재혁이 직접 부탁한 일이었습니다. 꼼꼼하고 정직한 사람이 필요했고 그에게는 이나린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이나린은 흔쾌히 맡겠다고 했습니다. 도서관 일을 마친 저녁이면 재단 사무실에 들러 자료를 정리했고 주말에는 집에서도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것은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한 지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후원금 집행 내역과 실제 사업 결과물 사이에 맞지 않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파고들수록 이상한 부분이 하나둘씩 더 나타났습니다. 수천만 원 규모의 후원금이 실체가 불분명한 외부 업체로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고 그 업체들은 모두 사업 실적이 전무한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이나리는 밤새 자료를 들여다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나리는 한재혁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한번 봐줘야 할 것 같아요. 한재혁은 서류를 받아들었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즉시 감사실에 해당 내용을 보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감사실 책임자 박정수는 한재혁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곧장 최선욱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있었습니다. 최선욱은 박정수에게 재단 운영권을 손에 넣으면
충분한 대가를 주겠다고 약속했고 박정수는 그 약속을 믿고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최선옥은 상황을 빠르게 뒤집었습니다. 이날인이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접근할 수 있었던 계좌 정보와 문서들을 역으로 활용해 이날인이 직접 후원금을 빼돌렸다는 조작된 증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날인의 명의로 된 외부 계좌 거래 내역이 등장했고 이날인이 외부 업체 관계자와 접촉했다는 거짓 진술이 나왔습니다. 박정수는 감사 결과라는 이름으로 그 내용을 공식 문서화했습니다. 한재혁은 그 문서를 받아들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날인이 그 자리에서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저는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이거 누군가 꾸며낸 거예요. 하지만 문서는 정교했고 진술은 구체적이었습니다. 한재혁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놓인 서류들은 그가 믿어온 이날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단 안에서 소문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이날인이 이사장의 아내라는 사실 때문에 더욱 화제가 되었고 지역 언론에까지 소문이 흘러들어갔습니다. 이날인은 하루아침에 후원금을 가로챈 파렴치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를 향한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도서관 동료들이 연락을 끊었고 이웃들이 외면했습니다. 이날인은 매일 밤 자료를 다시 뒤졌습니다.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할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최선옥은 이미 원본 자료들을 손에 넣어 교묘하게 손을 써두었고 이날인이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재혁은 끝내 이날인의 손을 놓았습니다. 한재혁이 마지막으로 건넨 말은 길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날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아무것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날인은 짐을 쌌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져갈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입을 옷 몇 벌과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한재혁과 함께 고른 물건들은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그 집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날인이 집을 나선 것은 새벽 4시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골목을 혼자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발이 닿는 대로 걸었고 어느새 버스터미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출발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떠나고 싶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멀리, 이 사람들에게서 멀리, 그리고 자신을 향한 그 모든 시선에서 멀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버스는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이날이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더 이상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멈춘 곳은 경상남도의 작은 항구 마을이었습니다. 종점이었습니다. 이날이는 버스에서 내려 바람 냄새를 맡았습니다. 바다 냄새였습니다. 생전 처음 맡아보는 냄새가 아니었는데도 그날따라 그 냄새가 낯설었습니다. 그녀는 항구 쪽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숨이 조금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날이니 복례 할머니를 만난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항구 근처 골목 안쪽에 작은 반찬 가게가 있었고 이날이는 배가 고파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이날인을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국 한 그릇을 떠다 주었습니다. 밥은 먹었나? 이날이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다시 묻지 않고 밥을 한 공기 더 가져다 놓았습니다. 이날이는 그 밥을 먹으면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고 할머니는 모른 척 해주었습니다.
그것이 이나린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가게 한켠에 작은 방을 내주었습니다. 당분간 쉬어가라고 했습니다. 이나린은 며칠만 있다가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한 달이 되었고, 한 달이 두 달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가게 일을 도우면서 이나린은 조금씩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반찬을 만들고 그릇을 씻고 새벽에 시장을 다녔습니다.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나리는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피로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반복되었고 할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임신 초기입니다. 이나리는 한동안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 의자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에게 말했더니 할머니는 한참 이나린의 손을 잡고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아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네는 훨씬 강한 사람이다. 이나린은 그 말에 기대어 결심했습니다. 아이를 낳기로 했습니다. 혼자서 키우기로 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재혁에게는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그에 대한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더 이상 그 세계와 연결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이듬해 봄에 태어났습니다. 이나리는 아이의 이름을 민준이라고 지었습니다.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이나리는 오래 울었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구분되지 않는 눈물이었습니다. 민준은 건강했습니다. 잘 먹었고 잘 잤으며 웃음이 많았습니다. 이나리는 민준이 웃을 때마다 그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재혁을 닮은 눈매였습니다. 그럴 때면 가슴 한쪽이 묵직해졌지만 이나리는 그 감정을 오래 붙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아이 앞에 있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이나린 모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이나린이 새벽 시장을 나가는 동안 민준을 봐주었고 반찬가게 일을 함께 꾸려가면서 이나린이 조금씩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나린은 할머니의 반찬 솜씨를 배웠고 단골 손님들의 얼굴을 익혔으며 항구 마을의 계절을 몸으로 익혀 나갔습니다. 3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이나리는 더 이상 도망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골목에서 반찬가게 아지매로 민준이 엄마로 그리고 복례 할머니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끔 밤이 깊어지면 이나리는 민준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가 아빠에 대해 물어오는 날이 오면 자신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요. 그 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한재혁이 항구 마을을 찾은 것은 재단의 해안 지역 문화 개발 사업 점검 때문이었습니다. 조용한 출장이었습니다. 수행 직원 한 명과 함께 내려왔고 마을 관계자들과 간단한 회의를 마친 뒤 현장을 둘러보는 일정이었습니다. 한재혁은 3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을 벗어난 출장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재단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이나린이 떠난 뒤 그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했고 밤늦게 퇴근했으며 주말에도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한재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일에 매달리지 않으면 생각이 밀려온다는 것을요. 이나린에 대한 생각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분노와 그럼에도 지워지지 않는 그리움이 뒤섞인 감정을 그는 3년 동안 혼자 삭혀왔습니다. 회의를 마친 오후 한재혁은 혼자 마을을 걸었습니다. 항구 근처 골목으로 접어들었을 때 시장 안쪽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한재혁도 무슨 일인지 확인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골목 한복판에 아이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의식이 흐릿해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황해서 웅성거릴 뿐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재혁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외투를 벗으며 아이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불렀고 호흡을 확인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얼굴빛이 좋지 않았습니다. 한재혁은 아이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병원이 어디입니까? 옆에 서 있던 상인이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켰고 한재혁은 그 방향으로 뛰었습니다. 아이는 가벼웠습니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뛰는 내내 아이가 꼭 매달려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한재혁의 옷깃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의 감촉이 이상하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한재혁은 아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목이 메었습니다.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이 아이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 아이를 의료진에게 넘기고 나서야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아이를 안쪽으로 데려갔고 한재혁은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어떤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자기 아이도 아닌데 이상하게 자리를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얼마가 지났을까요? 응급실 입구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아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냐고요? 숨을 헐떡이는 목소리였습니다. 한재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몸이 굳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응급실 입구에 서 있는 여자는 주변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아이만 찾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고 앞치마를 벗을 새도 없이 달려온 듯 반찬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한재혁이 3년 동안 단 한 번도 잊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이날인이었습니다. 한재혁은 입술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날이는 의료진에게 아이의 상태를 묻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한재혁의 존재를 아직 알아채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의료진이 보호자를 안쪽으로 안내했고 이날인이 따라가려는 순간 한재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날인의 발이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움직인 것은 이날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재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 뒤 의료진이 나와 아이의 상태가 안정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한재혁은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아까 그 아이의 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옷깃을 붙잡던 그 작고 가느다란 손이요. 잠시 후 이날인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한재혁을 보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한재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는 괜찮대요. 이날인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낮고 건조했습니다. 이날인이 다시 걸음을 떼려 했습니다. 그때 한재혁이 말했습니다. 날인아. 이날인의 발이 다시 멈췄습니다. 도와주신 건 감사하지만 제 인생에 다시 들어오지 마세요. 이날인은 돌아보지 않은 채 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내디디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혹시 내 아이야?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이날인의 등이 굳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재혁은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날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복도 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재혁은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을 들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한재혁은 천천히 손을 들어 가슴 위에 얹었습니다. 아까 뛰는 내내 아이가 꼭 쥐고 있던 옷깃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가 아직도 따뜻한 것 같았습니다. 한재혁은 그날 밤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한재혁은 그날 밤 항구마을 작은 여관에 짐을 풀었습니다. 수행 직원에게는 일정이 하루 더 늘어났다고만 했습니다. 방 안에 앉아 그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날인의 등이 굳던 그 순간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이미 대답이었습니다. 한재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뛰던 기억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작은 손이 옷깃을 붙잡던 감촉이요. 그때 가슴이 울렸던 이유를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몸이 먼저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머리가 알아채기 전에 이미 무언가가 느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한재혁은 그날 밤 서울에 있는 오래된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단 설립 초기부터 함께 일했던 전직 회계 감사 전문가였습니다. 3년 전 우리 재단 후원금 횡령건 말이야. 그 자료 다시 볼 수 있겠나?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걸 이제 와서 왜? 그냥 다시 보고 싶어. 다음 날 아침 한재혁은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곧장 재단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3년 전 감사 보고서를 처음부터 다시 펼쳤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다시 꺼내보지 않았던 서류들이었습니다. 너무 아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감정을 내려놓고 숫자만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읽을 때와는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날인 명의의 외부 계좌로 자금이 이동한 날짜와 이날인이 실제로 재단 사무실에 출근한 날짜가 겹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외부 업체 관계자와 이날인이 접촉했다는 진술의 장소와 날짜도 이날인의 도서관 근무 기록과 맞지 않았습니다. 작은 균열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재혁은 그 균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인에게 자료를 넘겼습니다. 이 계좌 흐름 추적해줘. 그리고 이 업체들 실체 확인해 줄 수 있나? 지인은 며칠 뒤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날인 명의의 계좌는 이날인이 개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좌 개설 당시 사용된 신분증 사본에 미세한 위조 흔적이 있었고 필적 감정 결과 이날인의 서명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외부 업체들은 모두 최선옥과 연결된 인물들의 명의로 설립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정수의 개인 계좌에는 최선옥으로부터 흘러들어온 거액의 자금이 있었습니다. 한재혁은 자료를 손에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이날인이 결백하다는 것을 3년 동안 자신이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외면한 것조차 아니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손을 놓았습니다. 아내가 억울하다고 울부짖는데 서류 한 장을 더 믿었습니다. 한재혁은 최선옥에게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재단 관련 사안으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최선옥은 태연하게 약속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단정한 차림이었고 미소도 그대로였습니다. 이사장님이 직접 연락을 주시다니요. 한재혁은 아무 말 없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최선옥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페이지를 넘길수록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좌 추적 내역이었습니다. 위조된 신분증 사본이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설립 명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정수와 주고받은 자금 흐름이었습니다. 최선옥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이사장님, 이건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오해요. 한재혁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이나린 씨가 3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최선옥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항구 마을에서 새벽마다 시장을 걸었습니다. 당신이 만들어낸 거짓말 하나 때문에요. 최선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재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자료는 오늘 검찰에 제출됩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최선욱이 자리에서 일어나 한재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사장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도 흘렀습니다. 하지만 한재혁은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이나린 씨한테 하세요. 그 말만 남기고 한재혁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검찰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최선옥이 윤 회장의 위임장을 위조해 재단 자산을 조직적으로 빼돌린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고, 박정수가 감사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하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도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선 최선옥은 더 이상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도 없었습니다. 판사가 주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최선옥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박정수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정안이 술렁였습니다. 한재혁은 방청석에 앉아 그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이나린이 잃어버린 3년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나린의 무고함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자 한재혁은 재단 이사장직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항구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복례 할머니의 반찬 가게 앞에 섰을 때 마침 이나린이 가게 앞을 쓸고 있었습니다. 이나린은 한재혁을 보았습니다. 빗자루를 멈추었습니다. 한재혁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비했던 말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한참 뒤에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그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이나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재혁을 바라보다가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한재혁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민준이 잘 노는지 바라보다가 돌아갔습니다. 민준은 까맣게 모르는 얼굴로 골목을 뛰어다녔습니다. 웃음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넘어져도 금방 일어났습니다. 한재혁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렸습니다. 저 아이가 아버지 없이 자라는 동안 자신은 서울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요. 복례 할머니가 어느 날 한재혁에게 국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서 있지 말고 앉아라. 한재혁은 말없이 그 국을 받아 마셨습니다. 할머니는 한재혁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나. 한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하고 느끼는 것은 다르다. 할머니는 그 말만 남기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재혁은 항구 마을에 작은 방을 얻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재단도 없었고 직함도 없었습니다. 마을 문화 프로그램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었고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었습니다. 이나린이 도서관에서 하던 일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속죄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이 한재혁에게 먼저 다가온 것은 그의 겨울이었습니다. 자원봉사를 마치고 골목을 걷는데 민준이 뒤에서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한재혁이 돌아보자 민준이 손에 들고 있던 귤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가 줬어요.
복내 할머니였습니다. 한재혁은 귤을 받아들고 민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날인의 눈매였습니다. 그런데 웃을 때 눈이 휘어지는 모양이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한재혁은 귤을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고마워. 민준이 씩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골목 안쪽으로 뛰어갔습니다. 한재혁은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옷깃을 붙잡던 그 손이 지금 저렇게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한재혁이 골목을 지나는데 반찬가게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이날인이 혼자 마감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재혁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이날인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이날인은 잠시 한재혁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밥 먹었어요. 질문인지 확인인지 모를 말이었습니다. 한재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날인이 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들어와요. 그 말이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한재혁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닫혀있던 문이 처음으로 조금 열린 것이었습니다. 한재혁은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날이는 말없이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내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항구의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그 저녁만큼은 두 사람 모두 조금 더 따뜻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공감은 큰 힘이 됩니다.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